자, 오늘은 교육생 경매 낙찰 사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이런 사례를 하는가? 제가 경매를 가르치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계속 뭐 마인드 얘기만 하고 이러면은 또 너무 방송이 또 이렇게 지루해질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남이 돈 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남이 돈 번 얘기. 자, 우선 최근에 평택에 13평짜리 1층 빌라를 낙찰받은 분이 있어요. 평택에 13평짜리 1층 빌라 낙찰받은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임차인을 맞췄어요. 맞춰가지고 이제 월세를 받게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금방 잘 끝나가지고 이걸 가지고 한번 실제 사례로 한번 보여드리면은, 아직 뭐 경매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개념이 없으신 분도 많고, 경매하면 망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한테 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한번 합니다. 자, 우선 2018년 3월 5일에 낙찰을 받으셨어요. 근데 벌써 임차인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되게 잘 됐죠? 잘 된 케이스예요. 한 2달 좀 안 걸린 거잖아요. 2달 안 걸렸으니까 금방 잘 된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제가 막 개인정보가 나오는 것들은 최대한 지웠어요. 왜냐면은 이게 유튜브로 어쨌든 올라갈 거라서, 이 경매를 당한 분의 입장도 있고, 그 다음에 낙찰받으신 우리 교육생의 뭐 개인정보를 굳이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 호수도 좀 지웠고, 소유자나 채권자 이런 것도 지웠으니까, 뭐 경매 물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싶으신 분은 이 정보를 가지고 찾아보시면 되겠죠. 우리는 그냥 교육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냥 들어보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우리 교육생이 3월 5일에 입찰을 해가지고 낙찰을 받았습니다. 총 7명이 왔는데 이제 7,070만원 주고 샀어요. 그 다음에 2등은 뭐 6,880만원 정도니까 이제 나름 극적으로 잘 산 거죠. 근데 뭐 2등 가격이 중요한 건 아닌데, 어찌됐든 7,070만원 주고 샀다. 땅은 8평, 8.39평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전용 면적은 약 13평 정도 됩니다. 뭐 감정가, 최저가는 뭐 저렇고요. 사진을 좀 보면은, 자, 그냥 뭐 평범한 그냥 빌라죠. 아주 극히 평범한 빌라입니다. 그냥 을에 뭐 지방 소도시 같은데 가면은 있을 만한 그냥 너무나 평범한 빌라의 1층이다. 1층. 외관도 그냥 뭐 무난하죠. 무난하고, 그냥 뭐 주차라고 할 거는 뭐 그냥 건물 옆에 살짝 대는 정도, 이 정도입니다. 내부 구조를 보면은 이제 당연히 뭐 엘리베이터는 없겠죠. 빌라가, 오래된 빌라들은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단을 올라오면은 현관이 있고, 그다음에 현관 앞에 조그맣게 주방이 하나 있고, 방이 3개가 있는데 거실이 없어요. 거실이 없으니까 당연히 어떤 방 하나는 거실처럼 이제 뭐 소파도 넣고 뭐 TV도 놓고 뭐 그러고 있겠죠. 아니면 의자를 좀 놓는다든지. 그리고 안방 하나, 방 하나 있고, 이제 화장실이 하나 있고, 보일러실 해가지고 또 베란다가 하나 있고, 양쪽으로 베란다가 있는, 너무 이제 익숙한 구조의 그냥 그런 빌라입니다. 문을 보면은 문도 좀 낡아 보이죠? 그렇게 오래된 느낌이 좀 나죠. 그렇다고 뭐 한 30년 된 건 아니지만 한 20년 조금 안 된, 너무나 무난한 물건입니다. 자, 위치는 어디냐면 송탄역이라고 있어요. 송탄역. 그 평택에 가면 송탄역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또 가깝지도 않아요. 걸어서 한 15분 이상 걸어가야 됩니다. 걸어서 한 15분 정도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왼쪽 아래 부분에 이렇게 막 점선이 있고 하는 곳은 이제 고덕 신도시 쪽. 평택에 이제 신도시가 대규모로 이제 조성되는데, 그쪽에서 뭐 그리 멀지 않은, 지하철에서는 뭐 한 15분, 20분 걸어가야 되는 뭐 그 정도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색이 별로 없죠. 특색이 없다. 그러니까 아마 이 방송을 보는 대다수의 분들은, 야, 이거 뭐하러 사냐?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뭐하러 산다. 근데 아마 이따가 다 지나고 나서 보면은, 나도 사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되실지도 몰라요. 그게 바로 마인드의 차이거든요. 뭐 특색이랄 건 별로 없습니다. 자, 근데 매매가가 한 8천만원 정도 합니다. 8천만원 정도. 근데 이제 낙찰가는
7,070만 원 주고 산 거예요. 7,070만 원 주고 샀다. 그 다음에 이전비라고 해가지고 뭐 취득세랑 뭐 기타 뭐 법무사 비용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죠. 그러니까 8천만 원짜리를 7천만 원 주고 사면은 좋은 일이죠. 아니 뭐 1,000만 원 가지고 뭐래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마인드가 긁는 거죠. 그러면은 부자 되기는 힘들다. 8천만 원짜리를 7천만 원 주고 산 게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8억짜리를 7억 주고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도 별게 아닌가요? 아니죠. 10% 이상 싸게 샀는데 이거는 대단히 잘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전비는 매매가마다 다른가요? 아니면 비슷한가요? 당연히 다르죠. 취득세는 매매가에 연동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얼마에 샀느냐 그거의 퍼센트로 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락잔금 대출을 받아야 되죠. 자기 돈 가지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으니까 대부분 대출을 받습니다. 이분이 얼마를 받았냐? 5천만 원을 받았어요. 3월 5일에 낙찰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실제 대출은 뭐 4월 달에 받은 거죠. 4월 전에 3월 말쯤 해가지고 받은 거죠. 요즘 대출 안 나오나요? 뭐 경매해도 뭐 대출 안 나오던데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제가 지금 현실에 지금 2달 전에 있었던 일을 보여드리니까 이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안에 소유자가 살고 있었어요. 소유자가. 그러니까 임차인이 살고 있었던 건 아니고 이제 거기 주인이 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분이 원래는 대출을 조금 더 받을 수 있었어요. 대출을 좀 더 받을 수 있었는데 이분이 그 오피스텔을 좀 가지고 있어가지고 거기서 지금 담보대출을 몇 개 좀 받아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대출이 조금 적게 나왔습니다. 원래는 조금 더 나올 수 있었는데 대출이 좀 있어가지고 안 나왔다는 건 좀 참고하시고요. 근데 이제 이 소유자분이 점유를 하고 있었는데 얘기를 잘했어요. 잘해가지고 결국에 합의한 금액이 얼마냐? 140만 원 정도 주겠다라고 서로 합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경매를 당하다 보니까 뭐 당연히 뭐 빚 독촉도 좀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경매 당한 집에서 뭐 살고 싶은 마음이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경매 당한 집에서 살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고 하니까 그냥 원래 나가려고 마음을 하셨었나봐요. 마음을 먼저 먹고 있었는데 마침 우리 교육생이 가니까 뭐 이제 얘기가 좀 돼가지고 한 140만 원 정도 주면은 내가 뭐 바로 나가겠다 라고 마음을 이제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합의가 잘 됐습니다. 자, 그런데 안에 수리를 좀 일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어요. 안에 수리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교육생이래. 그냥 일반 그 경매를 안 해본 사람들, 특히 부동산 투자를 안 해본 사람들은 야, 뭐 빌라 같은 거 사가지고 돈 못 번다. 돈 못 번다. 그거 해봐야 뭐 명도하고 뭐 수리하고 하면 돈이 막 수천만 원 들어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이야기다. 그래서 하도 이상한 소리들을 하니까 제가 지금 2달 전에 있었던 케이스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를 막상 들어가 보니까 수리할 필요성이 있어 보여가지고 수리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비포 애프터를 보여드릴게요. 수리 전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수리 전에는 이 정도였어요.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면 잘 보인다고 해주세요. 왜냐면은 다들 그냥 댓글을 안 달고 조용히 있으면 저 혼자 지금 떠들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잘 보이는지 알려주시고요. 네, 잘 보이는군요. 자, 그냥 무난한 집이죠. 네, 안에를 봤더니 그냥 뭐 사람 사는 집이죠. 뭐 다들 이러고 살잖아요. 거울도 하나 놓고 그냥 뭐 신발장도 하나 두고 네, 수리전도 깔끔한데요. 네, 뭐 괜찮죠. 네, 그냥 뭐 무난한 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화장실 어떠세요? 화장실이 조금 좀 속상하신 분도 있고 뭐 이 정도면 괜찮은데? 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평수 집이면 이 정도도 나쁜 건 아니죠. 나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뭐 싱크대도 나쁘지 않죠. 살만합니다. 살만해요. 자, 이게 나빠 보이는 분들은 내 생활 수준을 기준으로
보니까 그런 거야. 내 생활 수준을 내 수준으로 기준을 잡아가지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데 어떻게 살지? 라고 생각하는 건데 8천만 원짜리 집이에요. 8천만 원짜리 집. 8천만 원짜리 집이라면은 이 정도보다 더 안 좋은 데도 많다. 어쨌든 요랬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뭐 아까 뭐 조그만한 뭐 주방이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 데 있잖아요. 아까 보일러실 옆에 주방 같은 개념으로 작은 데가 있는데 여기 이제 김치 냉장고랑 냉장고 놓고 이렇게 이제 살고 계셨던 거죠. 그냥 평범한 집이다. 네. 그러면 이제 수리 후 사진, 네, 수리 후 사진이 궁금하신 거죠? 자, 우선은 청소를 싹 했어요. 청소를 싹 해놓고 그다음에 도배랑 장판을 좀 싹 했죠. 어때 보여요? 훨씬 좋나요? 그리고 밖이 좀 어두웠었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뭐 짐도 쌓여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좀 치웠죠. 네. 우와 대박 넓어 보여요. 시원하네요. 막 더 넓어 보여요. 막 맞아요. 수리라는 게 사실 별거 없는데 집만 좀 치우고 도배 장판만 좀 깔끔하게 해도 집이 훨씬 좋아 보이거든요. 사진 기술 절대 아니에요. 같은 분이 그냥 같이 찍은 겁니다. 네, 장판하고 도배만 한 거예요. 우선 지금 보면 별거 있나요?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싱크대 있었죠? 싱크대도 좀 치운 거예요. 그냥 치웠어요. 치우니까 또 괜찮죠? 나름 깔끔하죠? 그 다음에 화장실 보세요. 화장실도 지금 변기하고 세면대를 갈았어요. 그랬더니 깔끔하죠? 그냥 색깔도 되게 중요한 거야. 색깔도 색깔의 차이가 이렇게 뭐 다르게 보이죠. 뭐 별로 고친 것도 없는데 이해되시죠? 자, 여기도 뭐 그냥 뭐 무난하죠. 그냥 좀 치워 놓으니까 그냥 깔끔하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베란다입니다. 베란다도 이렇게 도배 장판을 다시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깔끔한 집이 됐죠. 수리비 얼마 나왔을 것 같으세요? 수리비 얼마 나왔을까요? 수리비는 150만원 정도 들어갔어요. 수리비는 150 정도 들었다. 수리비 150. 예. 자, 아까 그 집이 이 정도로 깔끔해지는데 고작 150 들어갔어요. 150 정도. 그러면 이게 2년 있다가 또 150만 원이 또 들어갈까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매년 뭐 이렇게 계속 뭐 사람을 바꿀 때마다 150만 원씩 계속 들었을까요? 안 그런다. 안 그럽니다. 그러니까 수리도 티가 나는 부분을 잘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막 고쳐달라는 대로 막 고쳐주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13평이었죠? 13평. 자, 그랬더니 빈집으로 깔끔하게 해놓으니까 5월 3일에 임차인이 맞춰줬어요. 바로 임차인이. 어떠세요? 아까 그 집을 보니까 금방 맞춰질 것 같으세요? 금방 맞춰질 것 같아요. 그냥 평택에 지하철에서 한 15분 정도 걸리는 그냥 빌라 1층에 13평에 방 3개짜리. 그리고 그냥 내부는 도배장판 정도 쫙 깔끔하게 해놓고 나름 햇빛도 좀 들어오고 그러니까 바로 맞춰졌다. 아니 빌라를 사가지고 임차인을 어떻게 맞춰요? 안 들어오지 않나요? 라는 생각은 안 해봐서 그렇죠. 빌라가 싸잖아요. 싸니까 또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맞죠? 차 있으면 저도 들어갈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빌라가 주차가 안 된다 해도 그냥 골목에 주차를 하죠. 그러면은 임차인이 들어옵니다. 자, 보증금은 500에 40이에요. 500에 40으로 바로 맞췄습니다. 네. 자, 그럼 40만원 내고 방 3개짜리 집에 산다 그러면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은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내가 돈을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버는 거야? 네. 이게 제일 궁금하신 거 아니잖아요. 네, 이런 게 제일 궁금한 거죠. 우선 낙찰가를 7,070만원 주고 샀어요. 7,070만원 주고 샀죠. 근데 아까 취득세랑 뭐 이런 거 해가지고 140만원 정도 냈죠. 140만원 정도. 명도비로 아까 한 140만원 정도 줬죠. 네. 그리고 나서 수리비도 한 150 정도 들었죠. 그럼 이게 다네요. 돈이 뭐 더 들어간 거 없죠. 그럼 7,500 들어갔잖아요. 7,500. 계산해 보시면 뭐 간단하게 나오죠. 7,500.
그 다음에 대출을 아까 5천 받았다고 그랬죠? 대출을 5천을 받았고, 그다음에 보증금도 500만 원 받았죠? 이 세입자한테. 그러니까 내 돈은 2천만 원 들어갔네요. 다 해서 세금까지 이사비에 다 해서 2천만 원 투자했고, 그 다음에 월세를 40만 원 받죠? 40만 원을 받게 되는데 이자가 한 15만 원 나옵니다. 이자가 15만 원. 그리고 우리 교육생이 35개월 거치로 받았어요. 35개월 거치. 그러니까 35개월 동안은 이자만 냅니다. 그러면은 이자를 내니까 뭐 나중에 원금 갚으면 어떡해요? 막 이런 걱정을 하는데 우선 35개월 동안 원금 안 갚아도 되죠? 그러니까 우선은 잘 된 거네요. 맞죠? 35개월 동안은 월세를 쭉 받으면 되니까. 그다음 35개월 지나고 나면은 뭐 대출을 안 해준다. 그러면은 전세로 줘버리면 되는 거고. 아니면은 다시 대출을 다시 받아버리면 됩니다.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기존의 대출을 갚아버리면 된다. 그랬더니 어쨌든 25만 원이 남네요. 그러면 곱하기 12달 하니까 300만 원을 벌었어요. 자, 5월 3일부터 임차인이 들어왔으니까 뭐 아직은 월세를 못 받았지만 어찌됐든 간에 1년에 300만 원씩 벌게 되겠네요. 내년에도 벌겠죠? 자, 그러면 이자가 올라가면 어떡하죠? 막 이런 걱정하는 분도 많아요. 그러면 지금 이자가 뭐 여기서 조금 더 올라봐야 5천만 원에 1%면 얼마죠? 50만 원인가요? 맞죠? 그러면은 한 달에 4만 원이죠? 4만 원. 그러면 만약에 이자가 1%가 더 올라가서 이자가 4만 원이 늘었다고 쳐도 20만 원이 남네요. 21만 원이 남죠? 2%가 올랐다고 쳐도 17만 원 정도는 남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남기는 상황에서 이자가 올라가는 거는 물론 나한테 뭐 타격은 있겠지만 내가 무슨 뭐 자살하고 파산해야 될 상황은 아니다. 맞죠? 자, 그래서 300만 원이 남는다. 그러면 간단히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투자금을 2천만 원을 투자했더니 300만 원이 남더라. 그러면은 단순 계산하면 수익률은 15%네요. 15%죠. 그리고 시세 차익도 있네요. 시세 차익도 있어요. 시세 차익도 5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제가 저번에 그 전세 절대로 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전세 절대로 살지 말라고 하니까 어떤 분이 뭐 6%, 7%, 10%를 어떻게 버냐? 그런 거 있으면 저 주세요 그러잖아요. 15%면 나쁜가요? 15%? 15%면 괜찮은데요? 라고 할 사람들 많을걸요? 그리고 이게 매년 15% 버는 거죠. 매년 15%. 그럼 내가 만약에 1억이 있다면 1억이 있다면은 5개를 사겠네요. 이런 거를 1억이 있다면 이런 거 5개 사겠죠. 그러면 내가 1억을 가지고 15%면 1년에 1,500만 원 아닙니까? 그럼 한 달에 120만 원 버는 거죠. 그러면 1억으로 120만 원을 번다면 내가 만약에 4억 5억짜리 전세를 살고 있다면 얼마를 벌 수 있는 거죠? 얼마를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세를 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물론 그거의 전제는 이런 물건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해가지고 돈을 벌 능력을 얻으시라. 뭐 남한테 배우시든지 독학을 하든지 배워야 되는 거지. 아예 그런 게 어딨어. 이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3월 달에 낙찰 받은 겁니다. 3월 달에 낙찰 받았다. 오선영님, 재산세와 국민연금 상승 감안하세요. 네. 한번 그런 거 계산해 보세요. 재산세가 1년에 얼마 나오는지 하고 국민연금도 얼마 나오는지. 그게 1년에 300만 원 이상 나올까요? 안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한번 따져 보셔야 돼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시세 차익도 있죠. 시세 차익도. 시세 차익이 500만 원이 어쨌든 있잖아요. 당장 팔아도 500만 원을 벌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거를 전세를 살고 있다면 나는 시세 차익을 못 얻죠. 난 소유권이 없으니까 시세 차익이 없잖아요. 소유권이 없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소유권을 얻었다면 시세 차익도 볼 수 있고 월세도 얻을 수 있다면은 이게 부자로 가는 길인 거지. 이런 게 무서워서 뭐 양도세 뭐
재산세, 뭐 국민연금 막 이런 게 무서워가지고 소유권을 안 얻는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부자가 돼요? 어떻게 부자가 됩니까? 그냥 잘 한번 생각해 보시라. 자, 그러면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해요. 아, 이렇게 조그만 거 사가지고 뭐 언제 부자 됩니까? 이런 거 사가지고 언제 부자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개를 사면 됩니다. 여러 개를 사면 된다. 그 여러 개를 살 마음도 못 드는 거죠. 여러 개 살 마음이 안 들어요. 왜냐면은 그냥 여러 개 사면 안 된다니까. 1가구 2주택이 되면은 무슨 뭐 나라 망하는 줄 아는 분들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이 마인드가 안 바뀌는 게 참 문제예요. 마인드가 안 바뀝니다. 제가 항상 말하고 제가 동영상 강의도 올려놨는데 한번 보세요. 작은 돈 무시하면 절대 큰 부자 못 된다고 제가 강의를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작은 돈을 무시하는 사람 치고 절대 부자가 못 됩니다. 그리고 작은 돈을 못 벌어본 사람들은 큰 돈도 못 벌어요. 못 법니다. 그러니까 잘 한번 많이 고민을 해보시라. 세금이 됐든 뭐가 됐든 다 번 거에서 일정 부분 내는 것이지 번 거 이상 뜯어가는 세금은 없다. 지금 뭐 서울에 다주택자한테 양도세 60%씩 때린다고 하죠. 그럼 5억을 벌면은 60%니까 3억 내야 돼요. 3억. 그러면 3억 내는 게 아까워가지고 2억 버는 걸 포기하실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2억 버는 걸 포기해요. 아니 5억을 벌어서 3억을 내면 2억은 날 주잖아요. 2억은 날 주는데 아유 2억 벌 바에는 그냥 안 번다. 안 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김정호님, 이런 물건은 어쩌다가 한번 나오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럴까봐 제가 물건 하나 더 준비했어요. 다음 물건은 더 충격적이실 거니까 좀 한번 봐보세요.